자, 때는 1482년 8월 10일 성종이 재위하던 시기. 한양의 한 기와집에서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요, 당대에 손꼽히는 명문가인 한양 조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광조의 고조부인 조오는요, 대국공신 출신입니다. 조광조의 아버지 조원강은 사원부 감찰로 일하면서요,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을 적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란 일을 해온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을 조광조. 그런데요, 어린 조광조에게는 친구가 별로 없었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에도 장난치며 놀지 않아 이미 장성한 사람의 풍도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남의 잘못을 보면 즉시 지적해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조광조는 어려서부터 행실이 무척이나 바르고요, 누군가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걸 목격하면 그 자리에서 꾸짖는 직설적인 어린이였던 겁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만점짜리 바른 생활 어린이였던 겁니다. 하지만 바른 말을 일삼는 조광조의 심성을 친구들은 좀 불편하게 여겼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연산군 제위 4년째인 1498년 17살 조광조는요, 나고 자란 고향 한양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광조의 아버지가 지금의 평안북도 영변군인 평안도 어천의 찰방으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 그 아버지가 타지에 부임을 하면 가족도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지방의 수령직에 임명돼서 부임할 경우에는요, 가족을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광조는 아버지와 함께 평안도로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따라 나선 거예요. 굳이 왜 갔지? 조광조. 이유가 있습니다. 조광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평안도 어천 이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 김굉필이라는 선비입니다. 김굉필은요, 연산군이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 여겼던 시국사범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자, 김굉필이 왜 시국사범이 됐는지 알려면요, 당시 조선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조선 조정에 피바람이 붑니다. 정태호 씨, 무슨 사건이죠 이게? 1498년 무오년에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 그게 바로 무오사화인데요. 무오사화는 성종의 실록을 편찬하는데 사초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실린 것이 발단이 돼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너희가 세조대왕을 폄훼하는 것은 아인까지 이어온 보위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니 대역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선대왕을 능욕했다는 이유로 선비들이 화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김굉필 또한 김종직의 당파다라는 명목으로 평안도에 유배를 온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광조가 그 김굉필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지금. 시국사범을 스승으로 모셨다가 자칫 잘못하면 조광조의 가문까지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조광조는 위험을 무릅쓰고 김굉필을 스승으로 모시려고 했을까요? 사실 김굉필은 당시 굉장히 명망 높은 유학자였습니다. 특히 김굉필은요, 소학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소학동자라는 별명을 붙였죠. 근데 교수님, 이 소학이 원래 그 유학 입문자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이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가는 이런 내용들이 소학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와, 그 기본. 하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교가 일상의 생활 윤리로까지 깊게 자리 잡지는 못한 때였습니다. 국가에서는 초기에서부터 소학을 엄청 강조를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낯설어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김굉필만은 이제 유독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을 한 거니까 되게 이제 이례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조광조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으로 유명했죠? 옳은 말을 하는 바른 걸로 생활의 바른 사나이. 생활. 그렇죠. 결이 많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 조광조, 기본을 중시하는 김갱필 스승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17 조광조는요, 김갱필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도덕을 중시하는 유학자로 한층 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스승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온 뒤 1504년 10월 조광조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요? 존경하는 스승 김갱필이 유배지에서 효수형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차명이나 능지처사형을 집행한 뒤 이 죄인의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저작거리에 걸어둔 형을 효수형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갑자사화거든요.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와 왕권 강화를 빌미로 대숙청을 시작해요. 어째 선왕께서 죄 없는 내 어머니께 사약을 내릴 때는 침묵으로 외면하고 추존을 그토록 반대하였단 말이냐? 그렇게 패비 윤 씨의 죽음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 아이고야. 이때 무오사화 때 유배형에 처해졌던 관리들에게 죄를 더해서 사형에 처하게 되죠. 이 때문에 조광조의 원망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겠죠. 자, 이후 조광조는요, 아주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연산군 때의 참화를 눈으로 보고서는 별안간 벼슬 할 생각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조광조가 벼슬길을 포기한 거예요. 조광조는 스승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그 연산군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도가 없는, 이 세상에 도가 없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벼슬길을 이제 포기했던 건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벼슬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반으로서의 신분 유지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학자 조광조가 생각하는 유교의 나라 조선에 걸맞는 올바른 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조광조는 모름지기 왕이라면 이것이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천하까지 평안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근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윗물인 왕이 잘하면 자연히 백성도 옳은 방향으로 왕을 잘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조광조에게 옥체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연산군은요, 이건 뭐 절대 빵점짜리 왕, 빵점짜리 왕. 맞는 말만 해. 자, 그런데 출세를 포기할 정도로 대쪽 같았던 이 조광조의 생각이 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506년 9월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조광조는 자신이 원하던 뜻을 펼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요, 중종반정 이후 조광조는 변화할 조선의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과거시험을 치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510년 봄 29살 조광조는 진사시에 장원급제하면서 당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성하게 되죠. 그런데 조광조는요, 성균관 유생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와우, 성균관의 화제 인물로 등극합니다. 당시 조광조가 성균관의 새로운 트렌드, 유행을 만들었거든요. 뭐야? 이른바 바른 생활 운동입니다. 자, 당시 성균관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관대를 벗지 않으며 종일토록 단정하게 앉아서 빈객을 대하는 것처럼 하였는데 그것을 본받는 자가 있었다. 자, 이 조광조는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의복을 갖춰 입으며 종일 단정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유행이 성균관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바른 뭔가 생활 챌린지를 하게 된 거예요?
반정이 일어나고 중종 집권이 시작이 되었지만 연산군의 어떤 그 폭정의 시기로부터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도 이 흐트러진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럴 때 조광조의 저런 바른 모습들이 하나의 모델로서 성균관 안에서 이제 새로운 질서들이 이제 만들어져 나갔던 것이죠. 조광조는 관직에 진출하기도 전에 성균관 유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515년 8월 20일 조광조는 34살의 나이로 드디어 대과에 합격합니다. 이후 중종은요, 성균관 시절부터 뛰어난 인재로 소문났던 조광조에게 원관직의 꽃이라고 불리는 정육품 사간원 정언이라는 관직을 내립니다. 근데 교수님, 이 사간원 정언은 굉장히 특별한 자리잖아요. 네, 조선시대 보통 언론 3사라고 얘기하죠.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사간원 정언은 말 그대로 발을 정자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간원 정언은 품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바른 말들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비중은 적지 않았던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광조에게는 아주 딱인 자리였던 거죠. 딱이잖아요. 와, 바른 말하는 자리. 그렇죠. 자, 그런데 조광조는요, 사간원 정원에 임명되고 불과 이틀 뒤 중종을 비롯한 조정 관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입니다. 조광조는 자신이 속한 사간원은 물론 사헌부에 소속된 관리까지 모두 해임하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패비 신씨 복위상소. 패비 신씨 복위상소는 중종의 두 번째 중전이었던 창경왕후가 사망하자 일부 신하들이 패비 신씨를 복위하자고 건의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비 신씨는요, 중종의 정비였던 단경왕후 신씨를 말합니다. 단경왕후의 아버지는 연산군의 처남이었기 때문에 중종 반정 당시에 반정 공신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이후 반정 공신들은 단경왕후가 아버지를 죽인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중종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경왕후 폐위해 주십시오. 폐위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고요. 힘이 없던 중종은 즉위한 지 7일 만에 자신의 조감지처인 신씨의 폐위를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장경왕후가 책봉이 됐지만 중종과 신씨는 여전히 애틋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1515년 장경왕후가 사망하자 일부 신하들이 패비 신씨를 복위하자고 건의한 겁니다. 그렇게 1515년 8월 8일 중종에게 사랑하는 여인의 신원을 회복시키고 다시 궁궐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중종은 선뜻 패비 신씨를 복위하자는 말에 찬성을 못해요. 왜요? 여인천하에서 제 역할이에요. 인종. 인종. 네, 저 때문에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후계 구도 때문인데요. 어머니 장경왕후는 저를 출산하고 2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만약 패비 신씨가 복위하고 왕자를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지죠. 복잡해지죠. 네,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패비 신씨의 복위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중종은 패비 신씨 복위를 제안한 관리들을 모두 사특한 말을 한 죄로 유배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패비 신씨를 복위시키자 상소를 올린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종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3개월 뒤인 1515년 11월 22일
사간원 정원에 취임한 지 2일차가 된 조광조가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조광조는 중종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원에 따라 진언하였는데 그 말이 지나친 듯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어찌하여 다시 되줍니까? 그러니까 일단 구원은 임금이 신하의 바른 말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의견을 좀 내보시오. 요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전이었던 장경왕후가 사망하고 비어있는 왕후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중종이 신하들한테 구원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패비신씨 보기상소는 이때 신하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진언한 거죠, 진언. 그렇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종은 어떻게 했어요? 유배 보냈잖아요. 네. 조광조는요. 구원으로 인해 올라온 상소를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결국 어느 누구도 바른 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한 겁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중종이 유배를 결정한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까. 사관원, 그렇죠. 대관들. 사간원과 사원부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자, 그래서 조광조는 이렇게 말하죠. 언로 보호에 힘써야 될 사간원과 사원부가 오히려 신하들이 왕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 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해임해 주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 조광조의 논리에 반박하기가 곤란해진 이 중종은요. 결국 대간을 전원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중종도 사간원 정원인 조광조의 말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신입의 말을. 가능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 조광조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 조정에 화려하게 출사표를 던진 할말하는 언관 조광조. 조광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들어줄 작정이다. 게다가요 이 일로 조광조는 중종의 눈에 들어옵니다. 와, 대박이다. 물론 조광조가 똑똑한 학자라는 사실은 중종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과 모순을 바로잡으려는 조광조의 태도는요. 중종이 정말 찾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곁에 감언 이설을 하는 자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왕권에 도전하는 그 어떠한 도발과 책동도 용서치 않을 것이오. 중종은 연산군과는 정반대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이루셨던 태평성대를 내 손으로 다시 만들 것이야. 듣기 싫은 말이라도 신하의 말이 옳다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중종에게 조광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 조광조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이러면서 중종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경연을 벌입니다. 자주 경연에 참여하는 조광조와 가족보다 더 자주 마주하는 셈이 된 거죠. 와, 아니, 너무 빠졌는데 이 정도. 자, 이렇게 신료들과 소통하는 중종의 모습은 폭군 연산군과는 뚜렷하게 대비됐습니다. 퇴계 이황은요, 조광조와 중종의 사이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왕의 일만을 생각하는 신하로서 착한 임금의 성대한 시대를 만나 상하가 서로 기뻐하여 천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좋은 때라고 할 것이다. 자, 그리고 1518년 11월 21일 37살 조광조는 관직에 들어온 지 약 3년 만에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웁니다. 지금의 검찰총장과 비슷한 사헌부 최고직인 종이품 대사원의 자리에 오르면서 조선 역사상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3년 차에 검찰총장. 여러분, 당시 조광조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좋아했겠죠? 뭐 생각해봐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와요? 그런데요, 초고속 승진 소식을 들은 조광조는 중종에게 사직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관직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여 극렬 간절하게 사양했다. 조광조는 관직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보다 오랜 시간 관직 생활을 해온 선배 관리들이 진급한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중종이 조광조를 승진시킬 때면 한 계단씩 올라가는 법이 없었거든요. 중종은 막 이품이사씩 막 건너뛰면서 조광조를 승진시킨 거예요. 그럴 때마다 조광조는 이거 분명 조정에 무리가 있을 겁니다 라고 사직을 청합니다. 자, 그렇게 종 이품 대사원으로 임명됐을 당시에도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5차례나 사직을 청합니다. 자, 조광조의 사직 요청에 중종의 답은 이랬습니다. 조광조만한 사람은 없다. 윤호하지 않는다. 중종 입장에서는 겸손함까지 갖춘 완벽한 신하 조광조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광조란 선비가 그렇게 대쪽 같습니까? 소재가 조광조를 초태면했을 때 조광조가 말하기를 국왕인 저에게도 공정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그러고도 남을 위인입니다. 결국 조광조는 대사원의 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게 중종의 신임을 바탕으로 조광조는 파격적인 개혁 정책을 연이어 펼칩니다. 그런데 조광조가 임명되고 불과 1년여 뒤인 1519년 11월 15일 야심한 밤, 업무를 마치고 퇴거했던 조정 신료들 중 일부가 황급히 경복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경복궁은 대낮처럼 환하게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요. 경복궁 주변에는 군사들이 쫙 깔려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조정 신료들이 궁궐로 모이고 잠시 후 신료들은 중종으로부터 충격적인 무언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의금부로 긴급 체포할 인물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의금부에 사람을 보내 죄를 묻는 정교를 내리려 한다. 그리고 명단에 적힌 이름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삼정승을 보좌하는 정이품의 우참참부터 국가의 형벌을 관장하는 정이품 형조판서, 왕의 비서실 역할을 하고 있는 정삼품의 육승지 전원 등 조정에서 굵직한 자리를 맡은 신료들이 이렇게 명단에 쫙 올라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명단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인물의 이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종의 막강한 신뢰를 받고 있던 조광조였습니다. 심지어는요, 명단에 적힌 인물들은 대부분 조정에서 조광조와 친하게 지내는 조광조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광조와 그의 세력은 단 하룻밤 만에 중종의 명령으로 의금부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중종이 조광조 세력을 단숨에 정계에서 축출한 이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김효사와 1519년 김효년에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고 해서 김효사화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조광조에게 적용된 죄목은 붕당조성죄였어요. 한마디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붕당조성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붕당조성죄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붕당조성죄의 죄목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광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